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셨으니까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지원 신청 조건인데요. 지금 요 1번 항목입니다. 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사업개발비 이런 지원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을 신청을 하시려면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 한 명 이상 정식으로 채용된 사대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정식으로 사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셔야지 내년 1월에 있을 지원 사업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인건비 지원이 이제 있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은 내년 1월에 공모가 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때 1월 달에 신청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즉 사회 공헌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챙기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뭐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실적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뭐 1%냐 5%냐 뭐 이렇게 보는 이제 그 정성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당연히 많은 실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실적들을 챙겨 놓으시고 만약에 우리 많은 실적들이 있는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그 증빙 서류들을 가능한 수준에서 챙기셔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신 거잖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셨으니까 정식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3년만 해주기 때문에 그 뒤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자격이 끝나요. 그래서 그 안에 보통 인증을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말씀도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전문인력입니다. 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2년을 지원해 줍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는 2년만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2년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2년 지원이 끝나기 전에 2년 지원을 받는 중간에 2년차 지원을 받는 중간에 인증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즉 인건비 지원을 2년차 받고 있는 중간에 그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보통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일단은 받고 나셔서 2년차 갔을 때 이제 중반쯤에 인증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지정기간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면 되는데 인건비 지원보다 만약에 지원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 기간 중에 이제 지원을 늦게 받기 시작했다면 그럴 때는 어쨌든 지정 종료일 기준에서 먼저 인증 전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건비 지원을 2년차 받고 있으면 그 2년차 받는 해에 2년차 받는 해에 인증 전환을 준비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챙기셔야 할 부분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는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 사회의 뭐 농가의 소득을 이제 창출 지원한다든지 또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같이 포함돼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받은 거를 뭐 재정 지원 심사회나 뭐 다른 대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 또는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지원금, 뭐 또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상계 처리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원금 있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을 회계적으로 회계 세무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맡기시는데 기장 대리, 세무 대리죠. 세무 기장 대리를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맡겼을 때 우리가 1년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결산을 해서 이제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결산 신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게 재무제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재무제표에 우리가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상계처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기업이 재무 구조가 훨씬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서 기장대리의 세무사무소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이 네 가지 체크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점검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진행을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이 두 가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발비 지원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내년 1월에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신청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는 그 공고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고가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뜻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긴 한데요. 이게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때 이제 그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도 그냥 뭐 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 인원을 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을 배정을 받고 몇 명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그 배정받은 인원 수만큼 채용을 신규로 하실 수 있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그 해당 시군 기초지자체의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해야지만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에서 한 50%, 취약계층 70%까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신청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50명인데 실제로는 한 10명 내외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 받으시려면 일단 기존 근로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수 있어서 만약에 기존 근로자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한 명, 두세 명 정도에서 신청을 해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문인력은 인건비 지원이긴 한데 이제 그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를 그 기업의 인력으로 채용을 했을 때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때 전문인력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부터 시작돼서 최대 50%까지인데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력은 한 명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다른 점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월 달에 공고가 나면 공고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공고가 나는데 그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에만. 하지만 전문인력은 1월 달에 공고가 나면 그 이후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이제 예산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은데 무턱 대고 받았다가 이것도 이제 그 채용을 못하면 3개월 지나면 또 이제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채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을 때 좀 이제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개발비 지원은요. 홍보 마케팅 비용
뭐 연구 개발, 신제품 개발, 뭐 특허 출원, 뭐 장비 임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대 1억 원, 뭐 이제 뭐 3억 원까지 해서 뭐 지원 기간 이제 최대 5년간 3억 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긴 한데 일단은 자부담이 10%부터 30%까지 있는데요. 뭐 한 번 받을 때는 10%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는 10%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또 별도 자부담이고요. 사실상 그래서 자부담이 20% 이상입니다. 또 하나, 이 사업개발비는 1월 달에 공고가 나는데 이 연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1월 달 그때 공고가 나서 그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억을 신청하고 뭐 5천만 원 신청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심사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최종 정산을 하고 결과 보고하는 식인데요. 뒤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재정 지원, 직접적인 지원 사업 3개는 기본적으로 지원 기간이 최대 5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간은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2년, 인증사회적 기업 넘어가면 3년 더 주기 때문에 최대 5년인 거고 이 지원은 1년 단위로 이제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은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계속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사업이 이제 끝나고 다시 지원받아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12월 말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그리고 사회공헌 실적, 사회서비스 실적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건데 이제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이제 내년 1월 중순쯤에 공고가 날 텐데 그 전부터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진행한 실적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사업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년 1월, 2022년 1월 중 공모를 합니다. 보통 1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 공모를 하는데요. 1월 15일에서 30일까지 정도 공모를 하는데요.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근로자가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요. 12월 30일 이전에 고용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는 대표자 및 그 직계가족,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자는 안 되고요. 그 직계가족, 대표자의 직계가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계가족이라면 부모, 자녀, 배우자죠.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또 등기된 임원, 등기된 서류상에 등기돼 있는 이사, 감사 이런 분들도 근로자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12월 30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공헌 실적입니다. 그래서 공고 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기부금을 냈다든지 뭐 제품을 기부했다든지 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예비사회직접 신청할 때 이제 제출하셨던 뭐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공고문에 아마 예시 서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내년에 공고가 나면 또 거기에 서식 예시가 들어갈 텐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기부했다든지 어떤 뭐그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으신 단체나 기관에서 확인서 형태로 해서 도장을 찍어준 그런 서류가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실적 서류를 내실 수 있어야지만 인정이 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신청 절차 및 지원 과정입니다. 내년 1월에 공모, 이제 공고문에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도청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가 납니다. 아까 1월 보통 중순에서 말일까지 공고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인터넷으로 하십니다. 지금 예비사직급 신청할 때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쓰셨잖아요.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직급을 신청을 하셨죠. 그 사이트를 통해서 똑같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서류를 이제 저희하고 그 해당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막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3월입니다. 이때 3월 심사에는 서류로만 심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또 대면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심사를 하는 경우는 주로 신청 인원이 많은 기업들, 뭐 5명 이상인 기업들은 보통 대면 심사를 진행을 하고 한두 명 신청한 기업들은 그냥 서류 심사로 해서 진행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심사를 해서 인원수를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신청할 때 그러면 인원수를 적어서도 신청하셔야 돼요. 뭐 10명, 뭐 5명 이렇게 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시작은 4월부터입니다. 지원 시작은 4월 1일부터고요. 이때 3월에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배정 받고 난 뒤에 심사 결과를 듣고 우리 몇 명 배정 받았다 결과를 듣고 나서 이제 지자체 시군청에 그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약정서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서 쓰시고 도장 찍으시고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시군청에 이제 승인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일자리 창출업 인건비 지원은 그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때 지원받는 근로자를 참여 근로자라고 합니다. 지원받는 근로자를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참여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자체 담당 부서 승인을 받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요. 이때 왜 승인을 받느냐? 왜 지자체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해야 되느냐? 대표자의 뭐 가족이라든지 임원의 가족 등기 임원의 가족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원 인력으로 채용하시면 안 돼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 대표님이나 이렇게 관리자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회를 해서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자, 최대 50명까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10명 이내로 해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요. 5명 이상 보통 신청을 하셔서 지원 받게 되시면 심사를 직접 받으셔야 돼요. 대면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 지원되는 기간은 5년간 해서 예비 2년, 인증 3년인데 12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해서 재심사를 받으셔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지원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개월 인증 전환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얼마를 주느냐? 지원금 얼마냐? 지원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거의 뭐 1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사업주 부담부 사회보험료를 일부 포함합니다. 이거 월 기준에서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이 이제 지원금 기준 금액이 210만 원이 넘어가요. 2022년에. 그래서 210만 9,180원이 기준 금액이 되고 여기에 절반 50%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05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이때 취약계층 근로자,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한 취약계층 근로자, 공고문에 이번에 예비사직결 신청하시면서 공고문에 보시면 취약계층 기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만 55세 이상 고령자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령자나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시면 이때는 7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147만 6천 원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했을 때 계산되는 금액이고요. 뭐 근로자 결근했다든지 뭐 국민연금 뭐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안 낸다든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이 빠지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일자리 창출사업, 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인건비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기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실적이 없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원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되면 그러한 기업이라면 없어도 됩니다. 사회 서비스 실적이 없어도 중증 장애인 고용만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
또 안 됩니다. 인건비 지원은 이제 우리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건비 지원 받게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을 이제 해고시켜버리고 근로자 수를 줄여버리면 잘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기존 근로자 숫자를 줄이시면 안 돼요. 기존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만 한 달 이내로 이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지원을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시면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해야 되느냐? 30% 또는 50%입니다. 이때 30% 또는 50%는 우리가 지원을 몇 명을 받느냐, 그 배정 인원 몇 명 받는지에 따라서 그 지원 받는 인력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걸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받은 기업들 다 알고 계시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입니다. 이 유형별로 이제 지정을 받았을 텐데 일자리 제공형으로 받은 기업은 50% 절반 이상 지원받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지원받는 사람 중에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기업은 지원받는 사람 중에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걸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을 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 뭐 간병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돌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과 별개로 해서 인건비 지원 받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셔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긴 한데요. 이게 그 홍보 마케팅 관련 비용 등을 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시설 자본제 또는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업개발비도 내년 1월 달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그 사이에서 공모가 나고 뭐 아니면 이제 1월 2월 초까지 해서 이렇게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따로 공고가 나는 거라서요. 그렇게 해서 공모가 나는데 이 사업개발비 신청하려는 조건은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회 서비스 실적은 없어도 되는데요.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고요. 12월 안에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자나 그 직계 가족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된 이사 감사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어야지 내년 1월에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업개발비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개발비는 기술 개발이나 R&D 연구 개발 등 이제 경영 능력 향상, 수익성 향상을 위한 그런 모델 개발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3개 이상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공동으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상표 개발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공고가 나면 저희가 또 설명회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원 한도가 1억 원, 예비사직금 5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청을 5천만 원까지 하실 수 있어요.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심사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통상 예비사직 기업은 한 1,000만 원 수준에서 제일 많이들 받아가세요. 그리고 그 항목은 보통 이제 홍보비로 제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요즘 뭐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제일 많이 이제 받으시고요.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3억 원. 이게 5년 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게 매년 공고가 나니까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총 합산 금액이 3억 원 넘어갈 수 없다. 근데 3억 원 받은 기업은 거의 없고요.
지원 기간 5년 똑같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인증 3년에서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원제 회차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인데 이게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10%가 있습니다. 10% 자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을 때는 20%, 세 번째 이상 받을 때는 30% 자부담 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별도 자부담입니다. 부가세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라서 사실상 20%부터 자부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가세가 이제 기업 자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이걸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청하실 때 우리가 면세사업자니까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되고요. 자부담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지원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로 지원을 신청한다라는 사업 계획서 뭐 이렇게 이걸 내셔야 되는데요. 이때 뭐 기업의 운영 경비로 볼 수 있다든지 뭐 시설 자본제로 쓴다든지 뭐 시스템 구축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복사기를 뭐 구입한다든지 뭐 임대한다든지 우리 그 복합기 임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인정을 안 해주고요. 재료비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신제품을 우리가 시제품 만들어서 이제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의 20% 한도로 해서 재료비는 일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뭐 교육 훈련비나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기업의 인사 노무 경영 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제 기업들마다 다 5천만 원씩 막 1억씩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이렇게 이제 신청 지원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그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혹시나 이제 시설 자본제 구입은 안 되는데 임대는 가능하냐, 뭐 차량 임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기간 중 보통 사업 기간이 또 12월까지라서 그 기간 중에 50% 자부담 조건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대표자 그리고 임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거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그 대표자 임원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하고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용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절차는 내년 1월에 공고가 나거든요. 경북도청 홈페이지 공고가 나면 마찬가지로 인터넷 통합정보 시스템 예비사직 기업을 신청했던 그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예산 계획서 이런 것들을 견적서 포함해서 그래서 미리 견적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돈을 쓰겠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주변에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받으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면 2월 달에 서류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측정을 받으셔서 이제 그 점수, 심사 점수의 일부로 활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이제 심사를 이제 서면 심사입니다. 이때 신청 기업이 보통 엄청 많기 때문에 100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서면 심사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면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이제 4월 달에 약정 체결하고 보통 통상 5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통 이제 조정이 되는데요. 금액이 조정이 되면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공고 나면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문 인력 지원입니다. 전문 인력은 내년 1월 중에 공고가 나면요. 이 전문 인력 신청은 이후에 상시, 연중 상시 접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예산이 없어지면 그만큼 신청을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미리 채용할 사람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채용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신청 조건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 계열비는 근로자가 지금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장 12월 달에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한 기업이 있다라면 근데 우리 전문력도 그럼 신청을 못 하냐? 전문력은 근로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자리하고 사업계열비는 못 받지만 전문력은 뭐 내년 4월, 5월에 받고 싶다. 그러면 뭐 3월이나 4월에 근로자 채용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자가 있다라는 거는 꼭 자체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이 있죠. 뭐 청년 인턴제도, 뭐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라든지 또는 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든지 또는 디지털 청년 일자리 뭐 이런 일자리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채용하는 근로자도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만 아니면 이제 근로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근로자라고 해서 꼭 주 40시간 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하루 3시간씩 월화수목금을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하고 정식으로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돼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라면 이제 근로자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고요. 그 직계 가족들 그리고 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전문 인력 지원은 전문가를 우리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을 이제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먼저 채용하시면 안 되고요. 승인을 받고 신규로 채용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조 사업과 동일하고요.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입니다. 이게 전문 인력인데 결국 겨우 200만 원, 뭐 250만 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제도가 생긴 지 이제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크게 안 오르고 있는.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게 무슨 전문가로 이 돈으로 무슨 전문가를 채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고요. 그래서 이거 비용을 좀 올려달라고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잘 예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통상임금 기준에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인데 200만 원은 누구고 250만 원은 뭐냐? 이제 200만 원 우리 전문가로 보았을 때 이제 전문가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뭐 학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석사 이제 뭐 이렇게 졸업자들은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200만 원,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25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1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차는 10%, 2년 차 20%에서 이렇게 자부담이 쭉 올라가는데 자부담 10%를 이 200만 원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자부담 10%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싶으시면 사실상 월급을 230만 원, 뭐 225만 원 이렇게 주셔야지 225만 원의 10%는 25만 원이니까 200만 원의 지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 인력으로 채용했는데 불구하고 월급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1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 자부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예비 2년, 인증 3년이고 이때 지원되는 인원수는 분야별로 해서 최대 4명까지인데 보통 예비사직 기업은 1명입니다. 하지만 인증 넘어가면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때 지원되는 전문력은 분야별로 지원해 줍니다. 전문력도 분야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1년 단위로 중요한 점은 1년 단위로 재심사라는 걸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은 2 플러스 2,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비사직 기업은 근로자 15명이 넘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를 전문으로 채용할 때 추가로 1명 있어서 실제로는 1명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가 도대체 누가 전문가냐? 어떤 사람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하는 전문가 기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표 안에 보시면 경력, 자격, 학력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력은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자격은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분야에서 경력도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의 경우에는. 근데 250만 원 전문가로 받을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전문가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 학력은 석사, 그다음 250만 원 대상자는 박사, 수료자도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보통 그래서 경력으로 제일 많이 전문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경력으로 해서 뭐 또는 2년, 3년 이상 해서 이제 인정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때 경력을 어떻게 보느냐면 고용보험 이제 취등록 이제 상실 내역, 취득 내역, 그다음에 뭐 그 우리 경력증명서 같은 게 있죠. 이번 회사에 다녔을 때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 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난 고용보험도 가입 안 됐었다. 그때 나는 뭐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서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어쨌든 일을 한 종사한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관련 서류 등을 내시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 다만 이제 그런 실적 등을 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전문력이 뭐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뭐 회계, 마케팅 해서 이렇게 쭉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다른 분야도 인정이 가능하니까 보시고 보통은 이제 경영이나 회계 관리라든지 뭐 홍보, 마케팅, 영업 이렇게 해서 신청 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셔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지원은 일단 전문력 지원은 일단 내년에 이제 예산 공고가 나면 이제 상황이 되는 걸 보시고 전문가 채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해당 지자체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지자체 승인을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는 일단 1월 달에 공고가 나면 신청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하실 수 있고 시군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검토 의견을 드려요. 그럼 그걸 참고해서 지원 여부 결정을 하는데 보통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기로 합니다. 시군하고 얘기만 잘 되시면 1년 단위로 재심사하는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이거를 안 놓치도록 기업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뭐 놓치더라도 다시 또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원을 어쨌든 받게 되면 약정 체결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시면 채용이 가능하다.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지원 제도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요 지원 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공고가 나면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제가 교육 드리는 내용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보시면 이게 되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하시면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쪽에 또 질문하시고 전화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 언제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요. 자, 사회적 기업은 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법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뭐냐?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 영업활동하는 기업인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 법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공공 입찰이라든지 뭐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뭐 개정안이라든지 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령 등을 막 올렸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과가 될까 뭐 이렇게 내년에 통과가 될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지금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으셔야지만 뭐 재정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든 우리 공공시장이나 뭐 입찰이나 이제 이런 데 참가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기업은 원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2년을 지원을 받는데요. 정식으로 인증은 자격증 같은 건데요. 기간이 없습니다. 인증 기간이 없고요. 이제 1년마다 사업 보고라는 걸 하셔서 그 사업 보고를 하시면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계속
가는 거죠. 사업 보고를 계속하고 인증 요건 충족하고 있으면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인증을 받더라도 지원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4년까지 해서 인증받은 기업은 3년 또는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사실 인증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다. 다만 뭐 공공입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 언제 인증받아야 되느냐? 언제 전환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2년 차를 지원받는 그 중간에 6개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2년 차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2년 차 받고 있는 그 해에 신청을 준비한다. 그래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상담 요청을 하셔서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겠다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보통 근데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끝나가는 기업들에서 다 안내 드리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리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다 소통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기업 인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인증 요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5가지, 사실상 4가지였는데 인증 요건은 7가지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정식 인증 요건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뭐 요건도 요건이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실적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는 사실 실적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심사에 참고해서 뭐 실적이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인증의 경우에는 거의 90% 실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회사를 조직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영업 활동을 얼마나 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신청 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근로자 대표라는 사람이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돼서 이사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4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보통 주식회사가 많으시죠, 지금. 주식회사가 많은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이제 하는데, 그 이사 구성을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그럼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야 되고, 사회이사, 외부이해 관계자는 사회이사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꼭 등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턱대고 진행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 일찍 좀 준비해 놓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상담을 받으셔서 이렇게 근로자 대표 정식으로 선출도 하시고 선출 회의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받으셔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꼭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 아예 이제 이게 뭐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거라서 제출하실 필요도 없고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하셔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라든지 이런 외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확대 이사회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개최하시고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예비사직기업 하실 때 보통 정관을 사직기업에 맞도록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필수 요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4번 요건이 정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 개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 정관을 검토 받으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7번 요건은 예비사직기업에서 무조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다만 정관을 혹시라도 법무사에 맡겨서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회적 기업 정관을 무시하고 새롭게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법무사 맡겨서 정관 개정 진행하실 때는 사업 목적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저희 쪽에 검토를 한 번만 꼭 받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안 해서 정관 개정을 잘못하는 기업이 제가 올해만 한 10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내용 추가한다, 뭐 해서 주소를 바꾼다, 뭐 이렇게 해서 정관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법무사 맡기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확인하시고 정관 개정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더 확인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증 준비는 뭐 이제 1년 지나고 지금부터 1년 지나고 2년 차,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4월에 인건비 지원 받기 시작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 2020 한 4년 하반기쯤 준비하셔서 인증 전환 준비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평가입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평가를 받으시는데 일반 기업처럼 돈을 얼마나 잘 벌었니? 뭐 근로자가 몇 명이니? 뭐 입금이 얼마가 났니? 이런 것들로 평가를 이제 전부로 그걸로 전부로 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니?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평가를 받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니까.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사회적 가치라는 걸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기업에 정부가 지원 사실 많이 해줍니다. 소상공인도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인건비라든지 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린 그만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평가를 이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법에도 있고요. 법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 총 14가지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있죠. 14개 지표가 있고 이게 배점이 있습니다. 다 배점이 있어요. 이전부터 해서 뭐 10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이때 큰 테두리에서 사회적 성과가 60점, 경제적 성과가 30점, 혁신 성과가 10점이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일반 기업이라면 우리가 뭐 돈을 얼마나 잘 벌었니, 뭐 매출이 얼마니, 뭐 근로자가 몇 명이니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건 경제적 성과 부분이죠. 30%, 30점.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또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지역에 얼마나 협력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같이 평가한다는 거죠. 또는 뭐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투명하고 뭐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등을 같이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60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색깔을 넣어놓은 부분들 3번, 6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삽 개발비를 이제 지원할 때 보는 기준이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인데 이게 4번, 5번은 일자리에서도 보지만 삽 개발비에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등을 죄송합니다. 그 3번과 6번, 14번은 이제 삽 개발비에서도 보고 일자리에서도 보는 거고 4번, 5번은 이제 그 삽 개발비에서 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과 6번, 14번이 더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어, 제가 이 이상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에 이 지표만 가지고 설명해서 교육을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이 점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신청하시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따로 해요.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심사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점으로 해서 기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해서 심사에 참고하긴 하는데 그게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아직까지 크게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년에 당장 1월 신청하는데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냐.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은 당연히 여기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심사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뭐 사업개발비 지원이 안 되니 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 안 되니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적 가치 측정은 매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직접 하셔서 100점을 다 이제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재정 지원 신청할 때 그때그때마다 요 일부 지표만 가지고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사회적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을 진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그 성과 관리 체계라는 걸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뭐 지역 사회하고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 준비하시면 전부 서류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서류로서 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걸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1월달, 2월달에 현장 나가서 여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점수를 매기면 되고, 이게 절대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한다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사 참고 자료를 이용한다. 뭐 그 정도 내용으로 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어,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금 회계 처리.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회계 처리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세무회계 이제 대리 업체, 보통 세무회계 사무소죠. 세무회계 업무를 이제 대신해주는 그 기장 대리 맡기는 업무 대신해주는 곳에서 이제 그 재무제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매년 3월마다 그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우리가 그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등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때문에 어 이제 그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영업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안 좋게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재무제표만 보면 손실은 엄청 났는데 실제로 뭐 그래도 지원금 많이 받아서 조금 남았다, 뭐 이렇게 막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다른 기업들,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회계 처리 기준에 보시면 어떤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면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기업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정부 지원금도 일반 기업들이 받는 경우에 뭐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지원 많이 받잖아요. 뭐 중소기업 청년 일탄 지원 이런 지원들 받으면 그 기업들도 전부 다 이렇게 상계 처리라는 걸 해요. 그럼 상계 처리하면 뭐가 좋으냐? 재무 구조가 훨씬 좋게 나옵니다. 사회적 기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무 구조가 좋게 나옵니다. 그 지원금, 보조금이 어떤 게 있느냐?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특정의 비용으로 어떻게 쓰도록 딱 여기만 써라 라고 해서 지정해서 보조금, 지원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돼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뭐 1억 원인 기업, 지금 보시면 100만 천 1억이죠. 매출액이 1억인데 매출 원가, 뭐 만약에 이제 그 여기가 뭐 상품을 사와서 판다, 뭐 그래서 매출 원가가 6천만 원이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천만 원이 났어요. 근데 이 기업이 뭐 인건비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와 관리비 비용이 총 9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때 뭐 이제 그 직원 급여가 뭐 7천만 원이 나왔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중에 뭐 이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이런 것 형태로 해서 총 9천만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보세요. 매출 이익은 4천만 원인데 9천만 원에 또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나갔으니까 5천만 원 손실인 걸로 나오죠. 영업 손실이 5천만 원 기업인데 정부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5천만 원 손실이긴 하지만 7천만 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500만 원, 아니 그 1,500만 원 이익이 나는 기업을 받겠어요. 이게 영업에 뭐 비용이 있다라고 치면.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1,500만 원 나는데 여기는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이다. 아, 이게 재무 구조가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자, 이 지원금 7천만 원이 인건비 지원으로 만약에 들어온 돈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직원 급여는 7천만 원이 나갔지만 일자리 지원금이 4천만 원, 뭐 전문력 지원금이
5천만 원, 4개월비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총 7천만 원이죠. 4천, 5천, 7천. 요 7천만 원, 빨간색이 7천만 원이죠. 요 7천만 원이 이제 상계 처리죠. 이게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처리가 되면 이 표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빠져요. 이 9천만 원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4천, 1천, 2천, 이 7천만 원이 이 9천에서 빠져서 이 비용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괄호 처리, 빨간색으로 괄호 처리된 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2천으로 줄어드니까 여기는 매출 총이익 4천만 원인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2천만 원인 기업이라서 영업이익이 2천만 원 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여기서는 없죠. 이게 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영업의 비용 500만 원 쓰면 당기순이익은 똑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세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고 당기순이익도 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는 사회적 기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일반 기업들도 다 정부 보조금 이렇게 처리한다. 일반 특정 목적에 지원하는 거라면.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저희 홈페이지 보시게 잠깐 와볼게요. 저희 홈페이지 지역과 소셜비즈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밑에 쭉 내려오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 자료실로 가시면 또 사회적 기업 보조금 회계 처리 안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받으셔서 이거 2018년에 나왔는데요. 그대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를 받으셔서 파일을 그대로 세무회계에 대리해주는 업체에다가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업체에서 알아서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년 그 재무제표 만들 때 결산할 때 이거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서 미리 곧 아까 그 회계 처리 기준 파일은 이걸 받으셔서 미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도 점검과 관리 부분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아마 뭐 소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도 점검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빡시다, 뭐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점검이 뭐 정기 점검도 있고 특별 점검도 있고 뭐 합동 점검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이제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게 합동 점검. 1년에 2번에서 연 2회 불시 점검 형태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이제 점검을 나옵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을 이제 임의로 선정을 해서 나가는데요. 이때 뭐 근로자 노무 관리 관련 서류를 잘 챙기고 있는지 실제로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회계 지출 관련해서 뭐 사업 계획비 같은 경우에 지출 증빙 서류를 잘 챙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점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그냥 그 인사 그 노무 관리 서류 잘 챙기시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 그 사업개발비 같은 거야 지원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 서류라든지 증빙 서류 잘 챙기시는 거고 그때그때 잘 챙겨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점검 시기가 5월에서 7월 사이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보통 많이 나갑니다. 보통 이제 6월, 7월 아니면 12월 초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서류를 좀 챙기셔서 인사노무 관리 서류하고 이제 이렇게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약정서하고 사업계획서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인건비 지원 받게 되면 약정서 이제 그 지자체와 그 계약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정서 잘 챙겨 놓으시고 동시에 사업 계획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 잘 챙겨 놓으시고요. 어, 제일 많이 이제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 등이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서 또는 사업장을 바꿔서 다른 데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생기는데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하는 장소는 사업 계획서에 있는 장소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장소가 바뀌면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이 다른 장소로 가서 일을 해야 되면 반드시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 잘 챙겨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그리고 이제 뭐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굳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는 하는데 부정수급은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부정으로 신청을 하거나 받은 경우 다 포함이 되고요. 서류를 이제 허위로 작성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출근 안 했는데 출근했다. 뭐 일 안 했는데 일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제 출근부하고 근무상황부 이런 거 속여서 작성해서 제출해서 지원금 받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말고도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인건비 지급하고 나서 돌려받는 거. 어, 인건비 지급하고 돌려받는 경우라든지 보통 그럴 때는 실제로 이제 일을 안 했는데 하루 2시간, 3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8시간 일을 한 것처럼 속여서 지급하고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뭐 대표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서 일한다든지 뭐 아니면 같은 건물이나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곳에 다른 개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부정수급에서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합동점검 나갈 때 불시점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용센터에서 점검 나면 합동이라는 게 고용센터하고 해당 지자체 시군청에서 같이 나가는 건데 고용센터에서 점검 나가시면 진짜 이게 FM으로 하시면 근로자들 이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근로자 일하는 데 찾아가서 뭐 이름 묻고 생년월일 묻고 뭐 언제부터 출근하셨냐 묻고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묻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묻고 이렇게들 불시로 해서 다 물어보고 또 그 출근 안 한 사람들한테는 막 전화까지 다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일하냐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거 확인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근 안 했는데 이제 출근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많이 걸렸던 게 보통 뭐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라든지 요새는 근데 해외 못 나가니까 뭐 근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건강보험 조회 이런 거 다 하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 갔는데 뭐 그 시간에 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인사 노무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지원금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시간이 쭉 지나갔네요. 저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는 경북 경산 본사, 칠곡지사, 구미지사에서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 이제 소셜캠퍼스 온이라는 그 유통산업 지원 그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이제 가입하셔서 안내 이런 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시면 뭐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 굳이 안 오셔도 저희가 올리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저희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교육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당분간 남아서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저희 직원들한테 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연말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해서 내년에 직접 뵙고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교육 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